안녕하십니까. 2021년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특별 세션 3회 사회를 맡게 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정일용 위원입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해 주시는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발제에 관련한 질문 또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발제 종료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세션 3은 전라북도 인프라 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해서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상엽 연구원은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특별 세션은 컨퍼런스 개최 지역인 전북의 우선 지원 대상사 선정사들께서 기획해 주신 겁니다. 전북의 이슈, 문화, 여론 등을 알리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별 세션 3은 전북 도민일보가 맞죠? 전북 도민일보에서 기획해 주셨습니다. 그럼 김상엽 연구위원님의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전북연구원의 김상현입니다. 우선 소개해 주신 정일용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지역신문 컨퍼런스라고 해서 뭐 현장이나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데 이런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해본 건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발제를 하는 것은 우리 뭐 전라북도 건설교통 공무원 연찬회 때 제가 많이 발제를 했었고 실제로 이 지역 신문에서 이 발제를 좀 요청을 했을 때 제가 좀 주제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역 신문이 과연 인프라 정책에 대해서 물론 이 도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절차를 이해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좀 진행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인프라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신 전북 도민일보 관계자에게 감사드리고요. 저희 발제 자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송출이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전라북도 인프라 정책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특별 세션 세 번째를 맡고 있는데요. 앞서 있어서는 뭐 우리 전북의 마을도 소개를 해주셨고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인프라 정책의 어찌 보면 전반적인 국가 정책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전라북도 인프라가 어떠한 사업들이 있고 어떠한 절차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프라라고 하면 우리가 고민을 할 게 실제로 이게 예전에는 우리 경부고속도로 시절에는 조금 이따 갈까?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기술적 좀 착오가 있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인프라라고 하면은 토목공학에서 진행하는 어찌 보면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뭐 경부고속도로 짓듯이 나라가 결정하고 뭐 짓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교통 계획이라고 해서 교통공학에서 실제로 이 인프라들의 수요가 어떻게 되고 경제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통공학과를 전공을 했고 실제로 교통공학에서 몸을 담은 지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실제로 이제 교통공학에서는 우리의 인프라의 어떤 보면 투자에 대한 사업성도 검토를 하지만 실제로 뭐 신호 운영이랄지 그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운용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카카오가 굉장히 핫한데 요즘에 모빌리티를 우리 민간에서 산업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통공학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교통 수요를 검증하고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 교통공학의 하나의 학문의 하나의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공학이라는 학문이 제가 뭐 10년 전에 특강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생소한 학문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카카오 모빌리티나 티맵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더 깊숙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주 외에 행위라는 것들을 다루는 학문들 그리고 이러한 교통공학이 가지는 우리의 삶의 어떤 질과의 어떤 그런 밀접한 관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통공학이라는 어떤 학문들이 굉장히 그 중요성이 좀 뭐라 그러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통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수요가 있는데 실제로 배출되는 그 공급량이 적어서 굉장히 우리 연구원에서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공학을 크게 나눠 보면 예전에는 저희가 어찌 보면은 그 교통공학이 있고 교통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뭐 교통정책이나 경제, 물류계 교통계획이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오른쪽 공학이 굉장히 핫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나 이 티맵,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어떤 교통공학적으로 우리의 그 교통 수단들을 다양화하고 이러한 수단의 어떤 지불 시스템도 개발하는 것들이 지금 교통공학의 영역에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에 내용이 있는 내용들은 제가 엊그제 뭐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서 굉장히 학회에서 굉장히 핫했던 학문이었고 오늘은 왼쪽에 있는 우리 교통 계획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프라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들은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제가 여기 연구원 올 때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아직도 개항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인프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 거의 10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 그런 예산이고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좀 예산이 되어 있는 거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해 우리나라 국가 살림의 한 24조 원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인프라 예산들은 연차별로 어떻게 투입하느냐 그리고 우리 행정과 정치가 어떻게 인프라 예산을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인프라의 어찌 보면 건설에 대한 소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해살이 식물하고 여러 해살이 나무로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 이제 제가 여기 한 해살이 국화는 원래는 여러 해살이 나무입니다. 근데 일부러 좀 여기다 좀 넣어놓은 거고 반면에 이제 문화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타당성 검증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건설하기 때문에 3, 4년이면 끝나는 거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뭐 7년 그 이상 10년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인프라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목차고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제가 투자 절차,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프라의 투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에 좀 요즘에 많이 바뀐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나중에 지역신문에서 기사를 쓸 때 어찌 보면 그 절차에 맞게끔 팩트에 근거해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네 번째는 전라북도 주요 사업으로 해서 이제 인프라를 크게 제가 도로, 철도, 공항, 항만으로 나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절차나 그리고 또 요즘에 지역 신문에서 좀 비춰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항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 활주로 길이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국토부 최신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의 정의입니다. 인프라의 정의는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라고 그랬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항목에 보면은 통신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동과 정보와 전기의 이동에 관련된 게 인프라스트럭처고요.
법적 의미로는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프라라는 게 있고 SOC라는 말이 있는데 인프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어떤 정보, 전기의 이동에 해당하는 거고 SOC 같은 경우에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급자가 되는 설비 및 서비스에 관련 시설의 총칭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SOC가 인프라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 SOC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 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학교, 병원, 보육, 양로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SOC라고 그러죠. 그래서 SOC는 인프라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제가 오늘 다룰 거는 그 인프라, 도로철도, 공항, 항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양의 교통 인프라라고 하면은 특히 로마가 굉장히 번영했던 이유가 이 인프라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 시설이었고 이 번영을 이끈 로마 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인프라스트럭처긴 하지만 단절 시설로 개혁되어 있기 때문에 멸망으로 이끄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요. 실제로 로마 시대의 위 문구의 해설을 보면은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의미가 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규모의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교통공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적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개별 시설물 중심의 거점 개발에서 우리 균형 개발로 많이 넘어오고 있고요. 이제 균형 개발을 떠나서 실제로 이 인프라가 안전한지 그리고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지 않은지 투자 효율화에 대해서 굉장히 검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요. 법령에 따라 체계적인 법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언론에서는 법정 계획의 대상 사업이 됐다고 그래도 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쓰고 있고 법정 계획에 탑재됐으면 거의 뭐 된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 기준에서 사업이 추진이 확정됐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났다라는 기준으로 이 사업이 녹색불이 켜졌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대상 사업이 됐다 법정 계획의 수립에 뭐 탑재가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첫 발을 이제 두 번째 스텝 정도를 뭐 밟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투자 효율화에 대해서 검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쉽게 어떤 특정 정치인이 할 수는 없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인프라 관련 법령 체계가 있는데요. 이제 크게는 교통 시스템, 물류, 육상교통시설, 항공, 해운으로 나와 있고 각자 굉장히 관련된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어떠한 법정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이 법정 계획은 어찌 보면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법정 계획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떤 사업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법 계획에 탑재가 됐더라도 그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사업 단위를 계획하는 사업 물량을 계획하는 그 계획에 탑재가 돼야 사업이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적별로도 굉장히 법들이 많고 있고요. 이런 법 안에서 이 사업들이 굉장히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 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상위 계획들 그다음에 연차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 법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도로철도, 물류, 항공, 해운으로 좀 구분해 보고 관련된 상위법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기관 실제로 그 수립하고 있는 기관들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통수단 및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련된 법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철도, 물류, 항공, 해운 같은 경우에는 뭐 국토교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류는 일부 산업자원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처별로 해당되는 관련 법 그다음에 담당하는 기관 사업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법력 체계를 하나로 어떻게 엮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령별 주요 교통계획만 살펴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별로 주요 교통계획이 약 75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짜리 계획도 있고요. 5년짜리 계획도 있고
10년짜리 계획도 있고 20년짜리 또 계획이 있습니다. 당연히 20년짜리 계획은 약간 상징성인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계획이 되는 거고 10년짜리 계획은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5년 단위는 고속도로나 국도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좀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제가 교통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많이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최상위 계획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국토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국토종합 계획에서 그 지역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 발전 전략을 엮을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고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무조건 추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토종합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 종합교통계획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이 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은 이제 광역시 중심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이 종합교통계획에 수립이 됐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 계획에 탑재가 돼야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또 여기서 또 스텝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 탑재됐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예타를 받아야 되고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탑재가 됐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이 역시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엊그제 발표됐던 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됐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광주, 대구, 전주, 김천철도 사전타당성 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그러면 추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나왔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그 탑재되는 동시에 사업 추진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전국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해서 일괄 예타라는 걸 진행을 하고 예타 결과를 반영을 해서 수록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계획에 반영이 되면 추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 동탄에 살고 있는데 자꾸 현수막이 붙어요. 동탄에 뭐 트램이 된다. 근데 전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탑재가 돼야 되고요. 탑재가 안 됐고요. 안 됐는데 그 경기도에서 세우는 도시철도 계획에는 탑재가 됐고 국가에서 세우는 도시철도 계획은 탑재가 안 됐으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위례 트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타가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도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괄 예타가 통과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에서 이게 탑재가 됐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투자 절차입니다. 전체적인 절차인데요. 이게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법률에 의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기 및 시행 계획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중기 및 시행 계획에 탑재가 돼야 되고 재원 조달이라고 하는 거는 요 사이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돼야 재원 조달이 됐습니다. 물론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500억, 국비 3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고 인프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억 이하 사업을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거의 예타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뭐 도로, 고속도로, 철도, 도시철도가 되는 거고 이런 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제 사업 추진 조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지도, 광역도로, 광역철도 뭐 이런 것들은 지자체로 이관이 되고요. 고속도로는 당연히 한국도로공사, 그 다음에 국도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에 있는 국토관리청에 가는 거고 철도는 철도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지만 우리 철도시설공단에서 짓고 철도시설공단이 그 코레일이라는 기관에 하부 사용료를 받고 같이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 광역을 지자체 운영하는 뭐 대전 뭐 도시철도공사나 우리 서울교통공사 이쪽에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의 책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좀 고민하는 것들이 뭐냐면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철도를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무조건 광역철도를 해야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고민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의 책임도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 도시철도 공사를 짓고 나면 우리가 만약에 전라북도가 광역시에 관련된 준하는 어떤 인프라의 어떤 투자 지원 계획을 받아도 실제로 그 철도가 운영하는
그 절차나 유지관리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 부담금이 엄청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프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1990년 전에는 국토부가 사업 계획을 세우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전 타당성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하고 싶은 사업들 다 했었어요. 근데 기획재정부가 1998년도인가 그쯤에 예비타당성 투자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왜냐? 나라의 살림은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는데 왜 국토교통부가 너네 마음대로 그 대형 예산인 인프라를 마음껏 쓰느냐? 이거 안 된다. 국도 너무 많이 지어주는 거 아니냐? 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돼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해서 예타가 통과가 되면 국무회의에 의결이 되고 이게 법정계획으로 수립이 된 다음에 국회에 제출되고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예산을 따서 그 인프라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4단계 추진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법정계획이 수립이 돼야 당연히 예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예전에 정치인분들이 무슨 사업한다고 쪽지 예산 딱 집어넣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되고 법정계획이 무조건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쪽지 예산을 준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예산에서는 이거를 불용 예산으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영구 용역 예산만 하고 그냥 5년 뒤로 이관됩니다. 제가 아까 법정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분들이 자꾸 쪽지 예산 넣어가지고 이 법정계획에 탑재가 안 됐는데 쪽지 예산 넣는다는 거는 타당성 검토를 하는 2억 정도, 5억 정도를 반영을 해서 그 다음 차 5년 뒤를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타를 통과하게 되고 중간에 타당성 재평가, 타당성 재조사 이런 게 있는데 또 기획재정부에서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사업비가 15% 이상 넘어가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고 운영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면 국도 구상 및 계획은 이미 지자체하고 그 각 국토관리청에서 이미 다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쪽 도로가 부족하고 이쪽 도로가 밀리고 이런 거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비타당성 조사 늘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타당성 조사도 하게 되어 있고요. 예타가 통과가 되게 되면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사후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1년씩만 잡아도 벌써 7년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 공사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기본 설계 1년, 실시 설계 1년 되면 당연히 7년은 금방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인프라가 굉장히 매해 고민해야 되고 매해 행정과 그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라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0년대 후반에 진행이 됐고 각 사업부처,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산업부도 그렇고 농림부도 그렇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그냥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계획 없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정책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을 추진을 방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국토부가 사업을 맨 처음에는 1조 원이 든다고 해서 사업비를 받아갔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3조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의 살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또 예타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사업 취소로 인한 투입 비용을 좀 상실을 방지하고자 했고 그다음에 재정적이나 정책적 측면에서 불가능한 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만들 때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했고 제가 이걸 적용을 했었는데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지역에 있는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수요가 없기 때문에 어려워졌고 근데 지금 이제 2, 3년 만에 좀 바뀐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 때문에 지역 균형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도권 중심이었고 광역시 중심의 어떤 투자였습니다. 법정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한 거고
이런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KDI 공투 굉장히 유명해졌죠. 최근에 국민의힘 윤모 의원 때문에 유명해진 기관이 있는데 이 한국개발연구원이 이제 경제학과 준비하시는 분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우리 교통공학 하시는 분도 들어가 있고 뭐 토목 하시는 분도 들어가 있고 회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공정한 DB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맞았네요. 1998년도에 맞습니다. 98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게 매년 예비타당성의 어떤 지침들이 바뀌고 있고 지금 최근에 또 변경이 됐습니다. 왜 변경이 됐냐면 너무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어떤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역풍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우리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그것도 예타 받았거든요. 근데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공투도 그 다음 정권의 감사원의 감사를 굉장히 심하게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KDI에 있는 어찌 보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 의지가 강해도 정확한 잣대에 의해서 보수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의 추진 절차는 이 역시 굉장히 복잡합니다. 비용도 추정을 해야 되고 우리 교통공학이 하고 있는 교통 수요 분석, 편익, 경제성, 정책적 분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교통 수요 편익, 경제성, 재무성 분석은 그동안 틀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루틴하게 돌아갔었는데 요즘에 바뀐 게 국가균형 발전을 좀 강조를 하면서 이 정책적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래서 정책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 그 지자체에서 추진 의자가 어느 정도 되냐. 근데 이거를 굉장히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장 군수님이 국회 토론회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여기 신문에 대대적인 뭐 홍보의 글, 그다음에 사회 필요성을 어필한다거나 이게 또 점수화됩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도 정책적 분석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시군에 있는 어떤 현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어주면 이거 자체가 그 중앙정부에 있는 그 기관에서 이 정책적 분석의 어떤 결과에 어찌 보면 하나의 레퍼런스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강조, 그다음에 주민의 열망들을 많이 지역신문에서 실어주시면 인프라 추진에 어찌 보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요즘에 굉장히 핫한 거였는데 예전에 경제성이 보시면 경제성이 50% 35에서 50까지였고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타가 수도권 중심, 광역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국가균형 발전의 인프라가 편협하게 추진이 된다라고 고민했었고 오른쪽 개편안 보시면 경제성이 수도권은 60에서 70%, 비수도권은 30에서 45%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낮더라도 비수도권은 추진을 해주겠다. 수도권은 경제성을 더 강조해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으면 너네는 추진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제성 기준으로 해서 1이 넘지 않으면 수도권은 가기 어려운 사업이 되는 거고 비수도권은 경제성, BC가 1이 넘지 않더라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정책성이 25에서 40%, 지역균형 발전이 30에서 40%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만 되면 사업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된 사업이 있었는데 저기 충청도 충청북도에 가시면 충북 제천하고 영월을 연결하는 충북 제천 영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충북하고 강원도를 연결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영월 그 래프팅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충북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BC가 0.4였어요. 근데 이 개편된 논리로 인해서 종합평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이러면 어떡하지? 또 창고가 거덜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기준이 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천 영월 충북하고 강원도 입장에서는 0.4였는데 통과돼가지고 본인들은 약간 그 때를 잘 만났다라고 지금 그 생각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좋아하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전라북도도 혜택을 좀 봐야 되는데 이 국도국지대에서 이번에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KDI에서는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었죠. 왜냐? 원래는 SOC, 건축, 복지, R&D, 그러니까 도로 철도는 국토부교고 뭐 건축, 복지 예산, R&D 사업들은 KDI 했었고 R&D 사업은 이제 키스텝이라고 거기서 기관에서 500억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했었는데 개편안을 보시면 조세현을 추가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그건 뭐냐면 라이벌을 둔 거죠. 라이벌을. 그래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KDI에서도 검증을 하고 조세현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KDI가 계속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세현도 한번 검토해보기 시킬 수 있는 어떤 어찌 보면 경쟁 구도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DI에서도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좀 예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개편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타에서 이제 주요 분석 절차 중에 하나는 이게 지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그 위에서 이 KDI에서 보기에는 전라북도를 다 모르세요. 전라북도가 지금 14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시군구 기준으로 15개입니다. 왜냐하면 전주가 완산구, 덕진구 되어 있고 15개 있는데 실제로 분석되는 존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통 존은 1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통행 패턴을 설명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를 전체 설명하는데 교통존이 15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나 실제로 연구하는 예타 연구진에서는 이 15개의 존을 200개, 300개로 세분화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개발 계획, 지역의 인구, 지역의 도로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DI에서 연구를 할 때 우리 행정이나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계속 꾸준하게 제시를 해서 이 편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만금 개발 계획이 일단 개발 계획 기준으로는 인구가 75만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북권 기초 데이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존이 제가 아까 15개로 되어 있는데 이 케이스 2처럼 존을 여러 개로 나눠서 뭐 시군구로 되어 있다면 읍면동 단위로 바꾸는 세분화 과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 역시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도로 여건의 변경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현행화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정확한 교통 수요와 편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상 기준이고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국비가 300억 이상 뭐 이런 게 있고 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예타지도가 변경되기 전에는 500억이라는 사업 자체가 좀 애매한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 사업을 보면은 500억부터 1000억짜리 사업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산악지에 뭐 개량을 한다거나 확장을 한다는 게 1000억을 넘어가면은 약간 대규모의 뭐 4차로 확장 뭐 이런 사업인데 2차로 시설 개량, 그러니까 2차로를 고쳐 쓰는 사업이나 이런 게 500억이랑 1000억 사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분들은 예타 대상 사업을 1000억으로 올리자. 그래서 지역은 좀 국가균형발전화해서 주자라는 어떤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1000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은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거랑 조금 반대되는 얘기인데 이제 요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또 면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면제 사업. 이건 뭐냐면 최근에 있었죠.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는 뭘 받았냐면 새만금 국제공항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업의 수요, 그러니까 원칙은 수요,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예타를 면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이제 뭐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랑 협의를 해서 각 지자체별로 한두 개씩 주자. 왜냐, SOC, 근데 이 SOC를 좀 빨리 인프라를 줘야 여기 지역 발전이 좀 더 개선이 되지. 이거 계속 예타 받다가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주자라고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대통령 정권에 거의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 예전에 MB 정권에서 했었습니다. 어디를 했냐면 새만금 신항만 했었고,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해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에 보면은 했던 사업들을 보면 저기 경상도 경상남도는 이제 김경수 지사 쪽은 남부 이제 그 거제도까지 내려가는 김천에서 거제선 남부 내륙선을 받았고요. 우리 전라북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받을 것이냐, 전주 김천을 받을 것이냐. 왜냐하면 저희도 지지분야한 사업이 많았거든요. 근데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도민들께서는 이 공항 자체, 우리 이 전라북도 광역지자체인데 공항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역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공항에 관련된 댓글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무안처럼 고추를 넣을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인프라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지자체를 전북, 전남, 광주 이렇게 선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 선 안에는 한 개의 공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부나 농림부나 무슨 국토부랑 연관되지 않는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무슨 글로벌 산업단지다 공모를 해요. 근데 전라북도는 공항이 없습니다. 그럼 공모 자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역지자체 이렇게 선이 있는 어찌 보면 행정구역 내에서는 1광역지자체 그러니까 근데 뭐 광역시는 제외하고 1광역지자체에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없는 광역지자체가 충남인데 충남도 지금 서천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한서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심으로 해서 공항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도 군산공항 옆에 새만국제공항을 지어서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입지 경쟁력을 좀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이제 국가에서 일도 한번 해보고 지역에서 일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지역에서 오니까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이런 인프라들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광주 전남 분들은 또 우리 공항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입지가 제가 좋거든요. 입지 좋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도권이랑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이랑 가깝기 때문에 무안은 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서로 얘기를 하면서 무안공항은 우리 서남권의 거점공항이고 새만금국제공항은 거점공항이 아니라 일반공항으로서 새만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공항이다. 그래서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광주 전남의 일부 언론이나 이런 분들은 이 새만금국제공항을 많이 공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지역을 위해서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무안공항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양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분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이쪽 분야에 일하시는 분 아니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 계획에 탑재됐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도로정비 기본계획 고속도로로 탑재가 되면 이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예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괄 예타를 받기 때문에 바로 탑재가 되면 시행이 되는 거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추진이 확정이 된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타를 보시면 이게 인프라 사업이 지지분열한 이유가 또 여기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각 중앙 관서의 장이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 올려줍니다. 우리 이거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예타를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또 선정합니다. 매년 2번 정도. 그러니까 대상 사업 선정되는 것도 어려워요. 네. 그리고 대상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서 예타를 또 통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중앙 관서의 장은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이 기획재정부의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틀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대상 사업도 선정돼야 되고 통과도 돼야 되고 어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중앙관서의 장이 물론 중앙관서를 이제 견제하는 기능이 있겠죠. 기재부에서 있지만 중앙관서의 장은
어떤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굉장히 잘 준비를 해서 예타 대상 사업 선정도 되고 예타 통과할 수 있게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데 이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됩니다. 2년 이상. 그러니까 인프라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총 사업비 관리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할 때도 그냥 준다고 해서 막 주는 건 아니고 중앙관서, 중앙부처에 우선순위를 다 가져와라라고 해가지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막 자릅니다. 아무리 시급한 사업이라도 그 우선순위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또 중앙관서, 국토부나 농림부 따라가서 우리 예타 사업이 우선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자체에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타, 그 주무부처에 우선순위 1번 사업을 받겠다 하는 노력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는 뭐 사업비 증액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요가 감소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이제 투자 절차에 대해서 한 거의 40분 정도 짧게 좀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뭐 자료가 좀 나갔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변경된 사항도 있고 계속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 세금이 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정확히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다는 그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중앙부처는 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최종적인 그런 어떤 투자 절차, 인프라 투자 절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라북도에 오셨으니까 전라북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국토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국토교통부에 세우는데 이것도 굉장히 뭐라 그러면 칸막이 행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국토종합계획을 세우는 과가 달라요. 그다음에 국가기관만 교통망 계획을 세우는 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에 당연히 들어가면 20년짜리 계획인데 당연히 이 사업은 추진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에는 최대한 지역의 사업을 반영을 하고요. 이걸 토대로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이거는 지역 개발이 아니라 인프라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는데 여기에 탑재됐다고 해서 전혀 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밑에 있는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또 도로 건설 계획이 있고 또 지자체 관리 계획이 있는데 이 지자체 계획은 지자체의 의지이기 때문에 가장 당연히 추진이 가능한데 저 밑에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 탑재가 되고 고속국도는 예타를 또 받고 국도국지도는 예타까지 받고 고시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에 실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건 사실이 아니다. 다만 한 발 정도는 내딛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사업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획에 대해서 각 법령 계획이 있고 전라북도는 또 특별하게 새만금 기본 계획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저 새만금 기본 계획에 탑재가 됐다고 해서 인프라가 추진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밑에 있는 관련된 법정 계획에 탑재가 되고 예타 받을 건 예타 받아야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우리 국가 정치 인프라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와서 보면 이 도로로 왔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세븐바이 라인이 있었어요. 세븐바이 라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븐바이 라인이 남북축은 7개의 고속도로 축, 동서축은 9개의 동서축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최근에 발표된 내용인데 10 곱하기 10 그러니까 고속도로망이 동서축도 10개 남북축도 10개 그러니까 10 곱하기 그러니까 7 바이 라인이 아닙니다. 10 곱하기 10이 됐고 6R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역시 중심으로 해서 외부 순항망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7 바이 9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요. 10 바이 10 6R 제곱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께 저게 7 바이 9이죠. 7 바이 9이면 아무래도 이제 7 바이 9이다 보니까 고속도로망이 좀 듬성듬성하죠. 근데 이제 10으로 오니까 그동안 민자고속도로 굉장히 많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10 바이 10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축을 셀 때 어디서부터 셀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는 동서축을 위에서부터 셌어요. 1축, 2축, 3축, 4축, 5축 이렇게 셌는데 요즘에는 밑에서부터 됩니다. 1축, 2축, 3축, 4축, 5축.
그래서 이제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갑자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왜 휴전선부터 세다가 왜 남쪽부터 세냐라고 고민했는데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남쪽부터 세야 이제 북한도 고속도로를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10축, 11축 이렇게 올려가려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큰 뜻이 있었다라는 잠깐 짤막한 지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x10으로 되어 있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쪽 강원도나 경상북도 쪽 아직 고속도로 격자망이 굉장히 넓습니다. 실제로 경상북도 안동 가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차로 가면. 근데 우리 전라북도 전주 오실 때 생각보다 안 걸리셨잖아요. 그거는 고속도로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한 2개 정도 되는데 제가 좀 크게 확대를 좀 해봤는데 저희가 전라북도가 있으면 저희가 동서 3축입니다. 저희가 새만금 전주고속도로고 전주고속도로인데 전주에서 우리가 무주로 있는 선, 전주에서 무주로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근데 저 선이 약간 격자가 많이 벌어져 있죠. 그 선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사업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부안에서 남원까지 있는 부안에서 남원까지 있는 새만금 지리산 고속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안에서 남원까지 서로 통행 수요가 굉장히 없겠죠. 그래서 좀 어렵고 일단은 저희가 뭐 대선 공약도 준비하고 있고 향후 뭐 20년 안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으로 새만금 남원 고속도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리산에서 계셨던 분이 부안에 있는 채석강까지 오는데 30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좀 계획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망 계획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격. 승격은 뭐냐면 지방도였는데 일반국도로 승격하는 겁니다. 뭐 시군도였는데 지방도로 이렇게 올리는 걸 승격이라고 하는데 이 승격의 의미가 주는 거는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투자하는 계획인데 승격을 하게 되면 국도 국지도로 승격이 되게 되면 국가에서 투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지자체 창고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국가 창고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 승격이 굉장히 예민한 거죠. 이 승격이 돼야 사업 추진도 좀 빨라지고 국가가 또 지어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지자체가 국가에 비해서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승격이 굉장히 민감했었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14개 사업에 대해서 건의했죠. 이것도 뭐 우리 연구원이랑 도에서 막 사업 발굴을 하는 거죠. 사업 발굴해서 이렇게 승격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정도 됐습니다. 전국에서 한 13개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기재부가 다 컨트롤합니다. 기재부가 우리 또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도로가 증가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2개 됐는데 새만금 남북 2축 그건 당연히 국가가 짓는 거고 그다음에 전북 임실에서 남원 가는 동부내륙권 국도 일부가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13개 중에 2개 받아서 조금 만족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그 신청했던 14개에 대해서는 안 돼 있어서 그걸 좀 꾸준히 좀 건의를 해서 나중에 뭐 5년 뒤나 10년 뒤에 탑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를 했는데 아까 전주대 구간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새만금 지리산 고속도로가 그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이 있겠습니다. 이게 동서천에서 이 고창까지 지금 4차로로 되어 있는데 6차로로 확장해 달라는 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호남 고속도로는 확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김제 정천까지 6차로로 확장이 됐는데 그거는 수요가 있었고요. 경제성이 통과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서해안 고속도로는 아직 그 수요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추진이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그건 해당 사업이고 사업비가 뭐 4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역시 수요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굉장히 사업 추진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4조 8천억 규모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정권 한 번에 하나 정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예타 면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좀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고민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동서 3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x10 중에 동서 3축, 이 남쪽부터 1축, 2축, 3축이 되겠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전라북도가 이걸 추진하게 되면 전주하고 이게 곧 대구까지 가는 고속도로거든요. 전주에서 대구까지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게 뚫리면 한 1시간 20분 정도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동서화합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최근 지역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냈지만 저희가 역대급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이 한 1조 3천억 정도 규모로 반영을 했고요. 우리가 전라북도가 인구가 3% 정도 되는데
국도국지도 전체 예산의 13%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됐고 총 16개 사업이 추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8개 받았고 비예타 500억 이하 사업이 8개 받아가지고 역대급으로 반영이 됐고 대표적인 사업이 이 노을대교가 되겠습니다. 노을대교가 되는데 이 사업은 부안하고 고창을 잇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거의 한 30년 정도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원래 이건 노을대교 이름이 아니었고 과거에는 부창대교였습니다. 부안하고 고창을 잇는다고 해서 부창대교였는데 이름이 조금 촌스럽죠. 촌스러워가지고 그리고 또 부창대교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요가 안 나오는 도로, 경제성이 안 나오는 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지사님과 현안회의를 했고 이름부터 바꾸자. 부창대교 너무 피곤한 사업이다. 들어보면 당연히 안 되는 사업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자라고 했고 처음에 이름이 황금 노을대교였어요. 근데 노을대교였는데 그냥 간단하게 노을대교로 붙이고 나서 부안 군수님, 고창 군수님, 지사님들이 열심히 뛴 결과로 한 3,300억 규모로 좀 사업비도 많이 줄여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요즘에 핫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이 보면 이제 곰소만이라고 해서 이제 젓갈단지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고 모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수교량으로 지어가지고 좀 이렇게 모항에서 보면 그 교량 자체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요즘에 조금 젊은 친구들 MZ세대에서 굉장히 핫한 동네가 이제 목포대교 쪽 인근에 그쪽에 그 카페 거리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교량 자체가 굉장히 관광자원화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로 넘어오면 철도도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거는 전라선 고속화, 광주, 대구, 전주, 김천 이 3개는 어느 정도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서해안 이철도 같은 경우에는 고배를 마셨고 5년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항은 요즘 이슈가 많습니다. 이슈가 많고 공항은 이제 원래는 입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교통공항을 전공을 하고 있지만 이 교통공항으로 전공을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선택을 하는데 저도 교통공항만 전공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항이라는 거는 이미 군산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공항 자체를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타 지역으로 이동시킨다는 게 지역에 굉장히 분란이 많아지는 소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군산이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민원이 없어야 되겠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기존의 계획에 있었던 군산공항의 옆 라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타 면제를 받았고요. 실제 지금 현재 기본 설계 단계에 있고 군산공항의 이제 문제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군산공항은 현재 제주도까지 4편의 비행기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군이랑 협의를 했기 때문에 5편까지밖에 못해요. 미군이 하루에 5편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공항은 결항률이 전국 1등입니다. 왜냐하면 결빙 제거, 성해 제거 시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산공항은 비행기가 잠을 자지 않는 공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력적 운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MRO 사업 같은 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군산공항은 그냥 제주항공이랑 진에어가 제주도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군산공항에 싣고 또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산공항이 시설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공항을 지어서 어찌 보면 공항다운 시설을 좀 가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 봤더니 근데 그 생태계 쪽은 좀 문제가 없다라는 좀 결론이 좀 되어 있고 이제 공항의 위치를 보시면 이 새만금 전주고속도로가 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주 시민들이 3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 접근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한번 생태는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사업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이건 실제로 국토부 자료인데 하루에 한
뭐 8,391. 그러니까 1년에 8,391회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하루에 한 14번 정도는 운항이 가능하다라고 어떤 그런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항에 어찌 보면 그 운행이 적다 그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개인용 항공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이 공항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활주로 해야 되는 얘기도 우리 굉장히 지역에서 지역 언론에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유럽 노선을 뛰려면 대형 항공이 떠야 되는데 활주로 연장이 짧으면 그 비행기 연착륙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2.5km로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장할 수 있게끔 3.2km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장 가능하게끔 부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보고 있습니다. 공항은 이제 제가 자료는 실지 않았지만 요즘에 그 조류하고 생태계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건 있는데, 그것도 국토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고 그 절차들을 확인하고 있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어떤 생물들에 대한 어떤 보존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지역과 환경부와 굉장히 협의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만도 저희가 있는데요. 항만은 군산항이 있지만 이제 저희가 새만금신 항만이라고 해서 지금 짓고 있는 항도 있고, 상황등도 뭐 90호항 뭐 이런 항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새만금신 항만이 우리 지역의 거점 항만이 될 텐데, 이 항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항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됐는데, 인프라라고 따지며 보면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하나씩만 다뤄도 정말 할 얘기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인프라라고 해서 통칭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지역에 있는 얘기도 좀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신문 기자분들이 저랑 인터뷰를 좀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뭐 도민일보나 뭐 전북일보나 뭐 전라일보나 다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뭐 트램 뭐 달리나 뭐 이런 게 대표적인 뭐 그런 거겠죠. 트램은 우리 공로 도로에서 다니는 거고, 트레인은 철길에서 다니는 건데, 철길과 도로를 같이 다닐 수 있는 기술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시범 지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런 인프라들은 아직 추진이 되려면 굉장히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실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트램트레인 기술은 유럽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좀 개발을 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가 트램트레인의 최적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요즘에 또 핫한 건데 하이퍼루프라고 해서, 이거는 시속 1200km입니다. 우리 KTX가 300km인데 하이퍼루프는 1200km. 근데 여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에 이 실증 단지를 유치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021년인데 제가 2018년부터 했던 얘기인데 이제 뭐 가속화하고 지금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맨날 광역 BRT, 이거는 정말 우리가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추진이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기자분들이랑 저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저의 내용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왔는데 저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인프라의 어떤 단계별 좀 전략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뭐라고 그러지? 그 단계별로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좀 신문 기사도 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적 분석에 있어서는 지역 신문이 해야 되는 역할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프라가 이제 어찌 보면은 올해가 거의 5년이 마무리된 시기여가지고 한 곱이 좀 접었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또 5년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을 준비할 때 또 내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대 대선 공약이나 지방선거 공약이 좀 탑재가 되면 인프라에 어찌 보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우리 지역 신문에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이나 우리 연구원이나 행정, 그다음에 정치인분들께서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박수를 칠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 건데. 혹시 이제 채팅창에 무슨 질의사항이라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마
오늘 우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좀 풀렸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의문사항은 이 새만금 신국제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그게 과연 그 계획이 확정이 됐는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이나 그러면 2028년 완공. 오 그렇게 됐구만요. 예. 하여튼 오늘 저는 그걸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 그것은 사전 타당성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시던데 그것도 똑같은 말입니까? 아니요, 좀 다른 말이고요. 세전 타당성이라는 거는 그래서 중앙 부서에서 하는 게 세전 타당성이고 기재부에서 하는 게 예비 타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르구만요. 네, 다릅니다. 그 상당히 복잡하네. 네, 그래서 복잡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질문을 이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좀 하나 좀 생각하는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에 이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은 이제 이 미국하고 중국 간에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군산 공항에 대해서 중국에서 미사일 약 800기를 배치를 해놨다.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새만금 공항이 생긴다면은 군산 공항이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 주한 미군한테 필요니까 지금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만약에 또 뭐가 잘못되면은 완전 중국에서 막 때려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네.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팩트를 짚고 계십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군산공항이 국제선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이유였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예를 들면 이 군산공항에 대한 군산시설에 대해서 뭔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좀 돼서 지금 현재 이 새만금 국제공항 그 기본 설계에 그러니까 올해 3월에 미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되어 있어서 군사적인 문제도 좀 풀어야 되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저는 국토부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또 국방부는 국토부보다 더 보안이고 좀 폐쇄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도 국방부나 미군이랑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팩트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이 군산 쪽에 이제 제가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혹시 군산 시민들이라든가 그 주변 분들이 이 군산 공항을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당연히 지역에서요. 그 소음도 측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국제공항 입지를 결정했을 때 최초에 제가 김제였어요. 예전에 10년 전에. 근데 그때도 군산과 좀 갈등이 있었다고 좀 들었고 공항이라는 앵커 시설은 군산이 지키고 가자라는 게 군산 시민의 여론이고 그 미군에 관련된 문제들은 지금 이 절차상 기본 설계상에 어찌 보면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풀고 있고 우리 지역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참 이게 뭐 괜한 걱정 기후가 되기를 원합니다만 바랍니다만은 참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이것도 지금 보면서 저는 이 군산공항도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아까 자지 않는 공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비행기가 하셨는데. 잠을 자지 않는 공항.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그 안에 비행기에 들어가는 그 식품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여기서 조율 하는데 비행기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무거운 정비시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산공항에서 잠을 안 잔다는 얘기는 제주공항에서 자고 있다가 얘가 아침에 이렇게 날라와서
그럼 무슨 주기장과는 또 다른 거? 네, 다른 문제입니다. 아, 이게 예. 정비, 경납고 뭐 이런. 예, 예,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없고 그리고 이제 결빙 예를 들면 눈이 좀 오거나 얼면 비행기가 내리진 않습니다. 군산공항에. 그거를 성해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군산공항에. 근데 어떻게 그 뭐 전투기를 뜹니까? 그거는 미군 시설이고 예, 활주로만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 민간 비행기에 대해서 정비를 안 해주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군 시설이고 예, 그런 상황. 이게 복잡합니다 지금. 네. 지금 현재도 그럼 군산 비행장에 민간 비행기 뜹니까? 거기에서 네, 이용하나요? 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편, 4편. 그래서 이제 용량이 이제 한 편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미군이랑 협의를 해서 그 활주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총 하루에 뜰 수 있는 게 5편, 편도 5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제약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마국제공항을 얘기하는 게 군공항과 별도로 민간공항이 어찌 독립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상으로 특별 세션 제3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강의를 해주신 우리 연구원님 김 연구원님하고 또 긴 시간 동안 계속 시청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걸로써 이제 오늘 2021년 지역신문 컨퍼런스는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친히 이 회의장까지 발걸음 해주신 분께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에 또 이 행사에 또 참여를 해주신 우리 전북 지역신문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그 사회를 맡은 저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정일용 위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